한국처럼 작고 약한 힘없는 나라에서 벌어질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작고 약한 나라가 아니었다는 사실이 믿어지시나요? 저는 단지 한국이 중국이나 일본의 도움을 받아 성장한 나라라고 믿었습니다. 적어도 유럽 대부분의 교수들처럼 그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중국에게 굴복하고 아부하며 간신히 나라를 유지하던 그런 나라라고 말이죠. 하지만 현실은 아주 달랐습니다. 한국인들은 당시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수나라나 당나라에 맞섰고, 중국은 한국을 어떻게 해서든 굴복시키기 위해 온 전투력을 쏟아부었습니다. 전 국민을 한국 침략에 동원할 정도로 힘을 썼던 중국은 오히려 한국에게 무너지는 결과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였고 지금의 미국보다도 훨씬 강력한 위치에 있던 나라였던 것입니다. 그 어떤 나라보다 강하지만 절대 그 힘을 약자에게 남발하지 않았고 그걸로 유럽처럼 식민지를 개척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의 저명한 역사학 교수는 한국을 숨겨진 초강대국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수십 년간 역사를 연구한 교수는 한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국에서 1980년대 중반부터 역사를 연구한 교수입니다. 영국사나 유럽의 역사에 대해 그야말로 통달했다고 자부하고 있어요. 중국의 역사에 대해서도 연구를 했고 영국에서는 꽤나 권위가 생겼죠. 중국의 고대 국가인 하나라나 은나라, 주나라부터 춘추전국시대 한나라, 수나라, 당나라, 명과 청나라까지 역사라는 것에 대해 깊은 고찰과 탐색을 했었습니다. 중국은 유럽사와 깊은 연관이 있고 과거 징기스칸이 유럽을 침공한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한 과거가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는 생각으로 연구하곤 했죠. 많은 이들이 징기스칸을 단순한 정복자로만 기억하지만 실제로 그는 유라시아 전역을 단일한 네트워크로 연결한 세계사 최대 규모의 통합자였습니다. 그의 후계자인 바투칸이 이끄는 몽골군은 13세기 중반 역사상 유례없는 속도로 유럽 심장부를 향해 진격했고 이 사건은 유럽 역사 전체를 바꿔놓을 수도 있었던 결정적인 분기점이었습니다. 몽골군은 단순한 약탈자 집단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정교하게 훈련된 기마 전사들이었고 정보, 통신, 정찰, 심리전, 그리고 전략의 측면에서 중세 유럽 그 어느 군데보다 앞서 있었습니다. 전투의 기술뿐 아니라 정보전에 능했던 그들은 각 지역의 왕국들을 분열시키고 동맹을 갈라놓고 적의 약점을 정확히 꿰뚫는 냉정한 계산으로 전장을 지배했습니다. 바투칸은 1236년 볼가 강 일대를 시작으로 킵차크 평원을 제압했고 이어 러시아 공국들을 하나씩 붕괴시키며 서진을 계속했습니다. 1240년에는 키예프를 함락시켰고 1241년에는 마침내 중부 유럽으로 진입하여 헝가리와 폴란드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1241년에 레그니차 전투와 모이 전투는 유럽의 심장부를 향한 거대한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몽골군은 이 두 전투에서 유럽 기사단과 봉건 군주들의 연합군을 완전히 박살냈고 유럽 대륙 전체가 공포에 빠졌습니다. 그 당시 유럽은 몽골의 공포 앞에 무기력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조차 동방에서 올라오는 불가해한 기마 민족이 모든 그리스도교 세계를 멸망시킬 것이라며 경고했고 일부 사제들은 종말이 왔다고까지 선포했죠.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1241년 몽골 제국의 데칸 우구데이가 급사하면서 바투칸은 유럽 원정을 중단하고 귀국하게 됩니다. 유럽의 운명은 한 사람의 죽음으로 결정된 것입니다. 만약 우구데이가 몇 년만 더 생존했다면 유럽의 지도가 완전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이 지점에서 자주 이런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만약 몽골이 유럽을 완전히 장악했다면 현대 유럽 문명은 존재했을까? 답은 아마도 아니오였을 겁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강력한 몽골조차 왜 한국을 점령하지 못했는가? 몽골은 고려를 상대로 6차례나 대규모 침략을 감행했지만 육지에서도 바다에서도 번번이 실패했고 끝내 고려와의 전쟁을 종결짓고 형식적 동맹의 형태로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 세계 최강의 제국조차 꺾을 수 없었던 한국이라는 나라의 저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한국은 제가 연구해온 어떤 제국들보다도 더 깊은 존경심을 갖게 만드는 나라입니다. 저는 징기스칸의 유럽 원정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동시에 의문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그토록 막강했던 몽골 제국이 유일하게 끝내 굴복시키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바로 고려,
즉 오늘날의 한국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작은 나라가 당시 세계를 지배하던 몽골 제국에 맞서 끝까지 독립을 지킬 수 있었을까? 그 질문 하나가 제 평생 연구 주제를 바꿔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저는 한국 연구에 몰두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한 주변국으로 여겨졌던 한국이 사실상 동아시아 문명의 균형을 잡던 축이었고 강대국들 사이에서 독자적으로 움직이던 주체적 존재였다는 사실은 제게 깊은 충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웠던 건 한국의 언어와 문화가 중국과는 전혀 다른 독자적인 계보를 갖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유럽에서는 종종 아시아를 하나의 문화권처럼 묶어버리곤 합니다. 중국이 중심이고 그 주변에 비슷한 언어와 문화를 가진 여러 국가들이 있다는 식의 단순화된 해석이죠. 저 또한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전혀 달랐습니다. 한국어는 중국어와 어순도 발음 체계도 문법 구조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 어떤 학자도 아직 한국어의 기원을 명확히 밝히지 못할 정도로 독창적이며 독립적인 언어 체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언어의 차이를 넘어 사고방식의 차이를 뜻합니다. 게다가 한글이라는 문자 체계는 그야말로 인류 언어사에서 유례없는 혁명적인 발명입니다. 백성을 위해 만든 소리나는 대로 적을 수 있는 과학적인 문자, 심지어 창제 원리까지 기록된 문자가 역사상 몇이나 있었을까요? 또한 한국의 문화는 공자나 유교에 완전히 종속되었다고 오해받기 쉽지만 실제로는 공자 사상의 도입조차 철저히 한국식으로 해석되어 적용되었고 고유한 샤머니즘, 전통윤리, 공동체 의식이 여전히 사회 곳곳에 뿌리내리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한 바로는 한국은 수천 년간 주변 강대국들과는 철저히 다른 궤도로 움직인 극도로 자주적이고 고유한 문명권이었습니다. 그 누구의 식민지도 아니었고 그 누구의 속국도 아니었으며 심지어 강대국들이 연이어 등장하던 시대에도 자신만의 질서와 가치를 지켜낸 극히 드문 국가였습니다. 그 모든 사실은 제게 이렇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당신이 지금껏 알고 있던 세계사의 중심축은 사실 왜곡되었거나 비어 있었다. 그 중심에 숨겨진 초강대국 한국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 대한 연구가 깊어질수록 저는 과거의 무지를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중국보다도 훨씬 대단한 나라였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문명국 중 하나였습니다. 중국은 넓은 영토와 막대한 인구를 바탕으로 위대한 문명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그 문명의 기반은 왕조의 순환적 몰락과 외세의 침입, 내부 반란의 반복 속에서 안정성을 잃고 무너지는 일이 빈번했습니다. 반면 한국은 오히려 작은 영토에도 불구하고 놀라운 안정성과 지속성을 보여주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고려는 무려 400년 이상 단일 왕조로 존속했고 조선은 무려 500년을 넘게 이어진 세계 유일의 유교국가이자 단일 왕조 최장기 지속 국가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길었다는 것을 넘어 정치적 통치력, 사회적 합의, 문화적 일관성이 얼마나 강력했는지를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중국이 외세에 의존하거나 내부 반란으로 정권이 자주 교체되었던 것과 달리 한국은 전란 속에서도 민족 공동체로서의 통일성과 정체성을 지켜냈습니다. 이런 내적인 힘이야말로 진정한 문명의 척도 아닐까요? 또한 한국은 단 한 번도 타국을 무차별적으로 침략하거나 식민지화를 시도한 적이 없습니다. 자국의 문화를 지키면서도 타문화에 대한 존중을 보였고 무력보다 외교와 연합, 의리와 신의를 중시하는 품격 있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고구려는 당시 동아시아 최강대국이었던 수나라와 당나라의 침략을 물리쳤고 그 전투는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지정학적 균형을 유지하며 동북아를 안정시킨 국제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을지문덕 장군이 살수대첩에서 30만 대군을 무찌른 사건, 연개소문이 당태종의 침략을 막아낸 역사는 단순한 신화가 아니라 정확한 군사 전략과 민족의 단합이 만들어낸 세계사적 승리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력은 단지 군사적 면에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과학, 예술, 철학, 문자, 복지, 교육 제도는 당시 유럽보다도 앞서 있었습니다. 한글은 인간의 음성기관을 분석해 창제된 세계 유일의 문자이며 혼천의 자경루 치국이 금속활자 등은 실용성과 기술력의 집합체로 조선이 단순한 유교국가가 아닌 과학문명 국가였음을 증명합니다. 저는 어느 날 이런 글귀를 제 논문 서문에 적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동방의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 나라는 인류 문명의 도덕적 기준이자
전쟁이 아닌 평화로 문명을 지켜낸 마지막 왕국이다. 역사를 수십 년 연구한 한 사람으로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지리적으로는 작을지 몰라도 그 정신과 문화, 그리고 문명사적 깊이는 그 어떤 제국도 따라갈 수 없는 높이에 있습니다. 그 후 저는 영국에서 한국 문명사 강의를 개설하게 되었고, 많은 학생들이 이 숨겨진 역사의 진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들의 눈빛에서 제가 처음 느꼈던 경외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처음엔 몇몇 학생들이 흥미 반, 호기심 반으로 수강 신청을 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엔 한국? 그냥 중국이나 일본과 비슷한 나라겠지 라는 막연한 인식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수업이 몇 차례 이어지자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학생들은 놀라움과 충격 속에서 책장을 넘기고 고구려의 전성기를 다룬 강의에서는 한반도의 북방 전략과 고대 국제 정세에 숨을 죽였고, 조선의 사대부 정신과 과학기술 이야기를 할 땐 메모 속도가 따라가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조선이 치국이 해시계, 자경루, 금속활자 등을 통해 자연과 인간, 우주를 동시에 조율한 과학 국가였다는 사실에 학생들은 깊은 인상을 받았고, 왜 우리는 이런 나라에 대해 배운 적이 없을까? 라고 반문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영국은 대영제국이라며 세계사 중심에 있다고 배웠지만 한국은 제국이 아니면서도 훨씬 오래, 훨씬 정교하게 문명을 지켜온 유일한 나라 같습니다. 진짜 문명국이라는 건 그런 나라를 두고 하는 말 아닌가요? 그들의 변화는 단지 강의실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기말 레포트 주제로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한국의 고대사와 세계사의 재편성이라는 주제를 택했습니다. 한 여학생은 레포트 서두에 이렇게 썼습니다. 나는 이 강의를 듣기 전까지 한국을 중국 문명의 변형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금 나는 확신한다. 한국은 인류 역사에서 유일하게 제국이 되지 않고도 스스로의 문명과 사상, 언어, 철학, 군사, 과학, 정치 제도를 유지한 나라다. 이는 영국이 이루지 못한 위협이다. 한국은 동양의 작은 나라가 아니라 세계사에서 가장 오래된 철학적 왕국이었다. 또 다른 학생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영국은 산업혁명과 제국주의를 통해 한 시대를 이끌었지만 그 대가로 많은 식민지와 갈등을 낳았다. 그러나 한국은 한 번도 다른 나라를 식민지로 삼지 않고도 500년을 이어간 조선을 만들었다. 내가 아는 한 이건 인류 역사상 거의 유일하다. 이 글들을 읽으며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느낀 진실은 비단 저 혼자만의 감동이 아니었고, 진실을 접한 누구라도 결국 한국의 위대함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제 강의는 영국 대학가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역사 교양 강의 중 하나가 되었고, 학생들은 매 학기마다 한국을 여행하고 싶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말하며 그들이 알게 된 이 숨겨진 초강대국의 뿌리를 더 이해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저는 늘 마지막 강의에서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운 세계사는 완성된 세계사가 아닙니다. 그 중심에 언제나 조용히 자기 자리를 지켜온 한국이라는 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공백을 채워야 할 때입니다. 이후 저는 한국을 직접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제가 연구한 그 모든 역사들이 실제 땅 위에서 살아 숨쉬고 있다는 감동적인 장면들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을 때 저는 솔직히도 설렘보다는 한 사람의 학자로서 검증하러 간다는 사명감이 더 컸습니다. 수십 년간 책 속에서만 보았던 나라, 그 책의 이야기들이 현실에서도 여전히 숨쉬고 있을까? 과연 이 나라는 정말 제가 학생들에게 가르친 것만큼 위대한가? 그걸 눈으로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비행기는 새벽 무렵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그 순간부터 이미 놀라움은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은 말 그대로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동선을 따라 움직이는 수많은 사람들 사이로 혼란스러움은 전혀 없었고, 절묘하게 설계된 유도 동선과 표지판, 그리고 자동화된 출입국 시스템이 인상 깊었습니다. 제 여권을 스캔한 자동 입국 심사 기계는 몇 초 만에 문을 열었고, 곧바로 짐을 찾고 공항철도 탑승장으로 이동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단 한 번의 정체도 없이 유려하게 흐르듯 이어졌습니다. 처음으로 마주한 대중교통 시스템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공항철도는 조용했고 좌석은 따뜻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 외곽의 도시 풍경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동양의 이미지가 아니었습니다. 도시 하나하나가 정갈하고 도로에는 쓰레기 하나 없고, 모든 차량은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서울역에 도착하자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이때 정말 깜짝 놀랐던 건
스크린도어의 완전한 밀폐성과 지하철 플랫폼에서 울리는 안내 방송의 정확성이었습니다. 시간 단위가 아닌 초 단위로 움직이는 체계가 영국이나 유럽의 도시와는 전혀 다른 수준이었죠. 지하철 내부는 정숙했고 젊은 학생들부터 노인들까지 모두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노약자석에는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고 어르신이 타면 바로 일어나 자리를 양보했습니다. 이 나라의 질서와 배려는 단지 문화가 아니라 무언의 규범처럼 느껴졌습니다. 도착한 호텔은 서울의 종로 한복판, 과거 조선의 중심지이자 오늘날에도 역사의 결이 살아 숨쉬는 지역이었습니다. 호텔 입구에 들어서자 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엔 의아했지만 곧 직원이 온돌 난방이라며 설명해 주었고 그 순간 저는 책에서 읽었던 조선의 전통 난방 방식이 지금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객실은 작지만 깔끔했고 욕실에는 디지털식 변기와 좌욕기 그리고 온도 조절 가능한 샤워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단순한 편의성 이상의 디자인과 기술의 조화가 이 나라가 얼마나 생활의 질을 중시하는지를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 종로 일대를 걸었습니다. 거리 곳곳엔 전통 한옥이 리모델링된 카페들이 있었고 현대적인 빌딩과 고즈넉한 고궁이 한 골목 차이로 나란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풍경은 유럽 어디서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고대와 현대가 물리적으로 감정적으로 충돌하지 않고 공존하는 도시. 그것이 서울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깊어도 도시는 어둡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카페와 음식점은 문을 열고 있었고 여성 혼자서도 거리에서 편히 걸을 수 있을 정도로 안전했습니다. 치안에 대한 신뢰, 그리고 사회 전반에 흐르는 규율이 이 나라의 밤을 고요하고도 평화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호텔로 돌아오는 길, 길거리에서 파는 떡볶이와 순대를 시도해보았고 노점상 아주머니는 외국인인 저를 향해 말없이 따뜻한 미소로 음식을 건네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지 발달된 기술과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구나. 한국은 문명이라는 단어의 진짜 의미를 알고 있는 나라구나. 고궁을 걷는 그날, 하늘은 마치 조선의 왕실을 위해 준비된 듯한 투명한 푸른빛으로 열려 있었습니다. 경복궁의 광활한 마당과 웅장한 근정전 앞에 섰을 때 저는 마치 시간의 문을 통과해 몇백 년 전 이 땅에 실제로 존재했던 하나의 세계를 마주한 듯한 경외심에 사로잡혔습니다. 조선은 단지 존재했던 왕조 중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제국이라는 개념의 전통적 정의를 다시 써야만 하는 독자적인 체계였고 그 안에는 단순히 중앙집권이 아닌 사람의 도리와 도덕, 그리고 백성을 위한 질서라는 유교의 이상이 가장 현실적으로 실현된 정치체가 구현되어 있었습니다. 경복궁을 안내하던 해설사는 제게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조선의 행정체계가 영국보다 더 정교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머쓱하게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제가 지금 이곳에 와 있는 이유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한글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한글은 제가 가장 관심 있는 주제 중 하나였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다소 과장된 민족주의로 만든 인공문자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한글은 세계에서 유일하게 창제 과정이 기록된 문자이며 소리의 원리와 과학적 구조를 바탕으로 만든 언어학적 기념비였습니다. 그 단순하면서도 정밀한 체계는 수천 년의 중국 문자 전통과도 유럽의 라틴 문자 전통과도 완전히 다른 제3의 길이었고 바로 그 점에서 저는 무릎을 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국은 단지 독자적인 언어를 가진 나라가 아니라 문자의 철학까지도 스스로 만든 유일한 문명국이었던 것입니다. 한국어의 구조와 표현은 단순한 정보 전달을 넘어 생각하는 방식 자체를 바꾸는 언어라고 느껴졌습니다. 존댓말 체계 하나만으로도 사회적 관계와 정중함을 반영하고 고유어 한자, 외래어가 유기적으로 융합된 모습은 문명의 심연이 언어 속에 얼마나 깊이 녹아들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였습니다. 며칠 뒤 저는 한국의 대학 중 한 곳에서 학생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희도 늘 한국이 작은 나라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 것 같아요. 저는 감동했습니다. 그들은 자국의 역사에 자부심을 가지되 오만하거나 배타적이지 않았습니다. 겸손 속에 숨겨진 확고한 뿌리. 그것이 진정한 문명국의 태도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후 영국으로 돌아간 저는 강의실에 들어섰고 학생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단지 동아시아의 한 국가로 소개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세계사에서 가장 독립적이며
가장 인간 중심적인 문명을 실현한 나라로 가르쳤습니다. 놀랍게도 학생들의 시각도 바뀌었습니다. 그들의 레포트에는 더 이상 고대 로마나 앵글로색슨족, 바이킹만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조선의 과학자 장영실,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수나라를 무찌른 고구려 장군들이 등장했고, 심지어 어떤 학생은 이런 문장을 써넣었습니다. 한국은 영국보다 긴 문명을 가졌고 우리가 가르쳐온 문명이라는 개념은 한국을 설명하기엔 좁은 틀이다. 그날 저는 마음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한 나라를 사랑하는 법은 그 나라를 직접 걸어보고 듣고 말해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저는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지금 이 시대의 가장 위대한 나라입니다. 한국은 지방과 시골 마을에서도 그러한 느낌을 경험할 수 있죠. 한국을 여행한 어느 날 저는 서울의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지방 도시를 방문하기로 결정합니다. 제가 서울을 떠나 처음 향한 곳은 전라남도의 해안 도시 여수였습니다. 그곳은 단순한 휴양지가 아니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숨결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역사의 바다였고, 한국이라는 나라가 단지 외세의 침략을 견뎌낸 나라가 아니라 그 누구보다 바다를 통해 세계를 바라본 나라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현장이었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유적지, 그리고 그가 남긴 난중일기를 보며 저는 전율했습니다. 세계 어느 역사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절망 속의 절대적인 정신력과 국민을 위한 헌신이 있었고, 그의 문장 하나하나에는 단지 군사 전략 이상의 철학과 인간성, 그리고 이 나라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의 깊은 울림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여수에서 만난 노년의 어부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이순신 장군이 없었다면 한국은 벌써 망했겠지요. 하지만 단지 한 명의 위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 정신을 지금도 살아내고 있는 겁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한국은 위인을 기리는 나라가 아니라 위인의 정신을 현실에 이어가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점이야말로 한국이 왜 지금까지 살아남았는지, 왜 앞으로도 절대 사라지지 않을지를 설명해주는 열쇠였습니다. 그 후 저는 경상북도의 경주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고대 수도였던 신라의 도시, 로마 제국과 동시대를 살았던 유럽과 맞먹는 고대 문명이 실제로 존재했던 곳이었습니다. 경주의 황룡사터를 거닐 때 저는 로마의 포름을 걸을 때 느꼈던 감정을 똑같이요, 어쩌면 그 이상으로 느꼈습니다. 분명한 건 신라는 철저한 고대 국가였고 동시에 문화적 정점이었습니다. 중국의 당나라와 대등하게 사신을 교환하고 자국의 철학과 불교 미학을 완전히 소화하며 유럽보다 먼저 통일 국가를 이루고 황제국가의 시스템을 갖추었던 나라였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경주의 한 청년 가이드가 들려준 이야기였습니다. 신라는 무력으로 나라를 통일한 것이 아니라 정신과 문화로 하나가 된 나라였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이 이렇게까지 문화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아닐까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은 과거부터 현재까지 이어지는 문화 중심국이며 그 문화는 단지 소비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바꾸고 나라를 움직이는 힘이었습니다. 밤에는 경주의 전통 한옥 숙소에서 잠을 잤습니다. 나무 기둥 사이로 새어드는 달빛, 조용히 울리는 풍경 소리, 그리고 바닥에서 은은히 전해지는 온돌의 따뜻함은 제가 경험한 어느 유럽의 궁전보다도 훨씬 더 사람을 위한 공간이라는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온돌 위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왜 이렇게 따뜻할까? 사람도 따뜻하고 음식도 따뜻하고 말도 따뜻하고 잠자리는 더더욱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야말로 문명국의 마지막 조건, 즉 인간 중심의 삶이 완성된 형태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수업은 단순히 한국사를 소개하는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수업은 학생들에게 인간이 살아야 할 방식을 보여주는 강의로 바뀌었습니다. 강의의 주제는 때로는 고구려의 전쟁 전략이었고 때로는 조선의 유교 정치였지만 언제나 중심에는 사람을 중시한 한국의 삶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가장 먼저 기술을 발전시킨 나라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을 어떻게 존중해야 하는지를 가장 먼저 깨달은 나라였습니다. 그 말에 학생들은 고개를 끄덕였고 강의가 끝난 뒤에도 남아 질문을 쏟아내곤 했습니다. 특히 한 학생, 엘리자베스는 제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한국은 정말 이상한 나라예요. 역사를 보면 늘 남의 침략을 막아내기 바빴는데 그 와중에도 자신만의 언어와
문화를 지켜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그녀는 학기 말 리포트에서 한국은 영국의 역사보다도 오래되고 단단한 뿌리를 가진 유일한 나라라고 적었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한국은 고통을 통해 철학을 만들었고 외침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켰다. 그녀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수업을 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한 학생은 서울대 언어교육원 여름 프로그램에 참가하겠다며 지원서를 작성했고, 또 한 학생은 한국 드라마와 고전 문학을 번역해보겠다며 한국 시집을 사들고 왔습니다. 어느 날 수업을 마치고 교무실에서 앉아 있을 때 한 학생이 조심스레 제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는 교수님이 보여주신 한국 이야기를 듣고 제 인생에서 내가 어떤 나라 사람인지를 처음으로 고민하게 되었어요. 저도 제 뿌리를 돌아봐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 뒤로 제 수업은 역사가 아닌 사람의 길을 가르치는 강의로 불렸습니다. 학생들은 단순히 시험을 위한 지식이 아니라 한 나라가 어떻게 세계에 없이도 자신의 문명을 지켜왔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인간에 대한 철학을 어떻게 가꾸어 왔는지를 배우고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매 학기 첫 수업 시간에 이 한 문장으로 수업을 시작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나라가 아닙니다.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지혜로운 나라입니다. 그리고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이제 더 이상 한국을 아시아의 작은 나라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한국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법을 전해주는 위대한 스승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단순한 역사가가 아니라 한국의 철학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제가 강의실에서 학생들에게 한국어로 인사하는 그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연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꼭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